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응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화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문화를 완전히 포섭해서 그 결과 문화산업에 의해 이 문화가 이제 장악이 됐는데, 이런 현대 소비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이 문화산업 이론입니다. 특히 이제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호르크하이머와 이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의 글이죠. 이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 이 문화산업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어떤 문화산업 이론에 대해서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이런 그 논문도 있고 하죠. 우선은 우리가 그 문화산업 이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지금 그 아도르노와 이 호르크하이머라고 하는 이 두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철학적인 이론을 견지하고 있는지 좀 먼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이전 그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품이 물신화할 때 의식은 물화한다라고 하는 그 언명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고, 거기에서 여러분 특히 이 게오르고 루카치라고 하는 역사와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루카치가 사실 이 아도르노 이 사람이 이제 1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또는 이제 비판 사회 이론, 비판 이론을 주장했던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철학 학파입니다. 특히 이제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이제 그 사회 연구소가 이제 개소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제 따로 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루카치가 이제 이 비판 이론의 이제 선구자고요. 1세대는 이제 아드로노, 그 다음에 지금 2세대가 여러분 유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소통 상황을 그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이전에. 그런데 이 비판 이론가들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비판이란 말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행위의 진리성이라든가 아니면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저서들이 보면 3대 이제 비판서가 있죠. 뭐 순수이성 비판, 그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이 비판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기 이제 특히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음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개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부제가 정치, 경제학, 비판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 그 이론의 배후에 이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그런 이해관계들을 폭로하고 이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칸트 그다음에 이 칼 마르크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제 비판 관련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요. 이들에게서 이제 일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또 그 거부하는 거는 또 거부하는데요. 칸트에게서는 이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 이론가들은 어떤 도구적이고 계산적인 이성에 대한 비판을 실행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그 이성 비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이 비판에서는 특히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떻게 계몽이 이데올로기로 퇴보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문화 산업이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뭐 돈벌이 이데올로기죠. 뭐 돈이 되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을 이제 또 비판을 합니다. 그 칸트와 이 막스에게서 그러한 그 두 가지 이성 비판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판 이론가들은 이제 이 파시즘을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미국으로 이제 그 파시즘 때문에 미국으로 그 좀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그 나치즘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계몽의 변증법은 그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파시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뉴 파시즘인데 뭐 우리 그 미디어죠. 결국에 그걸 이제 문화 산업론으로 이제 펼쳐냈던 겁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유효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너무 오래된 이론이기도 한데 한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그 이런 이 어떤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이미 계몽된 시대에 파시즘이 또 다른 형태로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문화 산업에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굉장히 그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판 이론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배경으로 배경 지식으로 갖고 계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문화를 완전히 포섭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관리되는 사회가 됐고 그래서 문화 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산업에 의해서 이제 문화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완전히 이제 포박이 된 상태고 사실 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문화가 없다는 거죠. 문화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그 많은 정의들이 있고 어려운 영어 단어에서도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임에 틀림없지만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그것이 어떻게 이 관리되는 세계에서 사라지게 됐는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은 문화가 없고 문화 산업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이론이죠. 자, 문화산업론. 우리 이제 그 아래 항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중지배로서의 이 문화산업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마누엘 칸트는 그 3대 비판서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뭐 한 가지 더 비판서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칸트 연구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칸트는 이제 역사 비판서라고 해서 제4 비판서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 칸트가 역사 철학에 관한 그 논문을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걸 모아 보면 이렇게 책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한호 선생님께서 칸트의 역사 철학이라고 해서 이한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묶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제4 비판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책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계몽에 대한 칸트의 정의가 있죠.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서 아주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칸트의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답변이 에세이가 사실상 계몽에 대한 아주 표준적인 정의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께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문단인데요.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의죠. 우리가 계몽의 변증법에서도 계몽의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미성년 상태라는 말과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그 좀 단어들의 이 문구들에 우리가 그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 미성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여러분 이거 그 미성년 상태, 성년 상태, 그래서 무슨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미성년 상태든 성년 상태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성의 평등주의죠. 근데 이거 왜 스스로 책임져야 되냐 마땅히 그러면 이 미성년의 원인은 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결핍되어 있는 게 미성년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히 알려고 해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계몽의 표라고. 이게 이제 첫 그 단락에서 제가 거의 다 읽어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몽은 여러분 그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단하고 용기만 내면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감히 알아야 된다,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해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나 대신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대신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생각해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죠. 처음에 걸으려고 하면은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걸을 수가 있고 뛸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성년 상태에서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자유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 이성의 어떤 공적 사용과
그 사적인 사용이 있어요. 이제 공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이 아돌프 아이만이 칸트까지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칸트도 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칸트의 도덕철학. 아마도 그 이 계몽에 대한 이 책도, 이 짧은 글도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성의 사적인 사용에 예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사적인 사용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신한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할 때를 이성의 사적인 사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제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사용이 있죠. 지식인으로서 대중들을 향해서 저술을 출판한다든가 라고 할 때에는 거의 무제한적인 그러한 그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성의 사적인 사용에서 보면, 근무 중의 장교가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적합한지 혹은 유용한지에 관해 시끄럽게 논의한다면 그것은 매우 쓸데없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성의 사적 사용이기 때문에 여긴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마도 뭐 상관의 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정의로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복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뭐 결국은 그러한 상명하복, 무조건적인 복종 범죄라고 제가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혹시 이런 독일 사회, 또 아이만에게 내리에 박혀서 본인이 맡은 그 유대인들을 이송하고 학살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그 나치 법률하에서의 상관의 명령이었고, 그렇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은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했다라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영 저는 읽으면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뭐 여하튼 여러분, 뭐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과 이성의 사적 사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이 계몽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 표준적인,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계몽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짧습니다, 여러분. 몇 장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10분, 15분이면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신화로 돌아간다 해서 신화와 계몽의 이 변증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계몽에 대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장도 있고요. 이 문화산업 장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연 설명이 몇 가지 또 들어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호메로스의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모험들이 있는데요. 그 모험들을 텍스트 삼아서 이 계몽과 관련된 그 재해석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아주 그 조금 이제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해석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서구의 어떤 역사 인식의 변천과 관련해서
특히 계몽과 관련해서 그 오디세이아를 텍스트 삼아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특히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폴리페무스하고 이 오디세우스와의 그 하나의 이제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지금 신화와 계몽이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문장이 사실상 아주 뭐 깊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번은 뭐 칸트 얘기고 2번이 그 계몽의 개념 그리고 부연 설명 앞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살짝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문화산업만 살펴봐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계몽의 개념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그 핵심을 하나 찾아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의 보편적인 사용이 계몽인데 그 계몽이라고 하는 것에 원리가 있어요. 지배입니다, 지배. 그것을 그 앞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산업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왜냐하면 이제 계몽이 됐으니까요. 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냐. 여러분 여기서 야만 상태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파시즘입니다. 전체주의. 계몽된 사회에서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아주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리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상태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 서구 자본주의는 파시즘과 나치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후진 러시아는 결국 그 사회주의 혁명으로 스탈린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관료제적 사회, 아주 독재 사회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던. 그러니까 도대체 왜 계몽된 서구가 도대체 이러한 전체주의나 아니면 그 사회주의로 그리고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게 되죠. 이런 야만 상태로 어떻게 해서 빠져들게 되었냐 고민스러운 거죠. 그것을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이 뭔가, 그 전쟁의 원인이 뭔가, 그것을 해명하려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제 이 계몽이라고 하는 이성의 보편적 사용으로서 이 계몽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미 학습을 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이성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회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성주의에 대하여 지금 이 계몽의 변증법의 두 저자는 이성을 전면적으로 의심한다든가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몽의 계몽, 제2의 계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이 계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인데 결국 이 지배가 극단화됐을 때 그러한 양상들이 벌어졌다 이거죠. 인류 사회에 불행한 어떤 재앙적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적절하게 그 지배를 제어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계몽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성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어하면서 제2의 계몽을 하자. 제어를 지배의 제어.
어떤 그것은 곧 이성에 대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고 계몽은 신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여러분 신화하고 계몽의 관계. 사실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화를 어떻게 합니까? 탈신화화하는 것이죠. 즉 세상을 그 탈마법화하고, 예. 그게 이제 계몽이죠. 근데 신화가 이미 계몽이었다라고 하는 건 신화 속에 이미 계몽의 요소가 있다. 그런 탈신화와 비신화와, 예, 탈마법화, 예, 이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화와 계몽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배라고 하는 거죠. 신화 시대, 즉 이제 정령 숭배 시대, 주술의 시대가 있는데 이때의 사람들은 결국 지배를 위해서, 예, 이때는 주객이 미분리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 역사 발전, 역사 의식의 발전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주술의 단계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신화를 사용했던 이유도 어디 있냐면 결국 지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상 지배죠. 자연에 대한 지배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많은 단원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술에서 이제 신화로 가는데, 예, 신화 단계에 가게 되면 주체가, 예, 이제 자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계몽인데 계몽에서는 객체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주술 단계, 신화 단계, 계몽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들이 주객 미분리 상태에서의 주술, 주체의 자립으로서의 신화, 객체 지배로서의 계몽, 좀 구분이 되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이 어떤 역사 의식의 변천의 단계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지배라는 겁니다. 그 지배는 무엇에 대한 지배냐 그러면 삼중 지배가 있는데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지배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면의 자연, 여러 충동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배. 예. 이것이 결국 역사 인식 단계 이 세 단계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예, 그 이성의 작용으로서의 지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예.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고 신화 역시도 지배라고 하는 그런, 예, 자연 지배를 위해서, 예,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몽은 신화로 되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계몽이 퇴행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계몽은 결국 자기 보존이 아닌 자기 파괴로, 예, 퇴보하기 때문에 계몽이 신화로 되돌아간다라고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화와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디세이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왜 제가 여기서 이걸 가져왔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10년 동안 트로이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타케로 돌아가는데 또 10년이 걸립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20년 걸려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이제 그 모험과 귀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모험들을 귀한 과정에서 겪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섬에 이 그 다난증이라고 하죠. 눈이 하나인, 예, 그러니까 둥근 눈이 이마에 있고 이는 식인 거인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은 그 다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단독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야만적인 그러한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 폴리페무스는 사실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그 모험을 하게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이제 그 애로사항을 겪게 되죠. 이 포세이돈의 이제 저주 때문이거든요. 이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했습니다. 이 눈 하나인데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부하들을 12명을 데리고 그리고 마론이라는 사람이 준 포도주가 있거든요. 아주 맛있는 그러한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 한 항아리를 들고서 이 섬을 이제 수색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이 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여러분 우리 난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 환대하느냐 아니면 추방하느냐. 결국 이제 그 손님에 대한 낯선 손님이지만 손님에 대한 그 태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명의 척도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이 섬을 탐험하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동굴 안에 치즈가 잔뜩 있어서 거기 그냥 나오면 되는데 주인을 만나보고 그러한 태도를 좀 보려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죠. 큰 문돌로다가 이 거인이거든요. 식인 거인. 문돌로 막아버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 부하들 2명을 이제 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오디세우스가 굉장한 이제 이 분노를 느끼죠. 근데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인 거인을 죽이면 문도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티모스를 누르죠. 그 이튿날 그 이제 양을 치러 이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그 양을 치러 이제 나간 사이에 제비 뽑아서 이제 누가 이제 식사가 될 것인지 결정도 하고 많이 웁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랬다가 이제 그 올리브 나무를 뾰족하게 그 깎아가지고 그 양의 그 배설물에다가 이제 숨겨두죠. 그리고 이제 이 거인이 식인 거인이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문을 닫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에 오디세우스가 그 가지고 왔던 포도주를 줍니다. 이 야만인이 그 처음 먹어본 술이겠죠. 너무 술이 맛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나는 우티스다. 우티스, OUTIS라고 그러거든요. 우티스, 히라보입니다. 노바디라는 뜻이에요. 노바디. 아무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굉장한 꾀인데. 그래서 이제 이 폴리페무스가 맛있는 포도주를 줬으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너를 가장 나중에 잡아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술을 마시고 이제 골아 떨어지죠. 그 사이에 이제 그 뾰족하게 깎아놨던 올리브 나무로 눈을 찌릅니다. 얼마나 이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섬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같은 이제 이 식인 거인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폴리페무스 왜 그러냐?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우티스가 그랬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식인 거인들이 아무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냥 너 혼자 한 거네. 그러고서 결국 돌아가 버리는데 상당히 아주 중요한 꾀를 여기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썼던 거죠. 우티스, 오디세우스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양의 배에 매달려 가지고 잘 빠져나오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출항을 하면서 이 폴리페무스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인 내가 봐도 오디세우스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이제 이 오디세우스에 대한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바다에서 이제 떠돌게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오디세우스가 우티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결국 뭐냐, 자기 생존을 위해서 결국 자기를 부정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보전,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보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일종의 꾀고 기만술인데, 그걸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성이 갖고 있는 일종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자기 부정과 자기 보전,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일이 나온다는 거죠. 야만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예를 통해서 뭐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고전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오디세우스가 상당히 이제 참을성이 많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지략가거든요. 아킬레우스가 용장이라면 이 오디세우스는 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머리를 잘 썼죠. 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오디세우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당시의 실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해석이 오히려 좀 그 학계에서는 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두 학자는 뭐 그런 다르게 이거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계몽의 어떤 역설이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세이레네스도 나오고, 로토파고 이족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뭐 읽어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것을 오디세우스를 텍스트 삼아서 신화와 계몽과 신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페이지 수는 뭐 좀 되긴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좀 이 문화산업론은 한물간 이론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어요. 문화산업이 유엔에 등록돼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뭐 영화, 뭐 컴퓨터, 인터넷 엄청나게 지금 뭐 더 많이 산업화됐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뉴파시즘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과연 이 후기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문화산업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거 애국자로 지금 지금 각광받고, 오히려 이 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등극한 지가 이미 오래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제 이런 입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거 과연 산업화되지 않은 문화가 가능할까?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는 정말 문화는 없다. 근데 그 진짜 문화, 삶의 방식으로서의 그런 문화,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화산업 이론을 좀 보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3번에 보면 변화없는 반복이자 획일화된 오늘날의 문화. 사실 문화 독점이죠. 이거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기 이제 다 노출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뭐 충분히 여러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아니겠습니까? 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변화 없는 반복, 모든 게 다 평준화됐고 규격화됐고 획일화됐고 이걸 뭐라고 하면 동질화됐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이 문화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산업계의 카르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봄에 유행하는 또 청바지가 있죠. 많이들 지금 청바지 패션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뭐 TV나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장사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산업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비즈니스 이걸 갖다가 뭐 장사 또는 돈벌이 뭐 번역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업주의죠. 이게 이데올로기 아니겠습니까? 돈 되냐? 이거 보는 거죠. 사실 뭐 대학이든 또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든 뭘 하려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비즈니스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산업의 그리고 이제 문화 상품과 사유 불가능성이 있는데, 문화 독점 기업들이 있고 또 이 문화 산업의 야만성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그 오락 프로가 나오는데 사실 사유 자체를 멈추게 하죠. 우리가 이제 TV를 껐을 때 그걸 우리 뭐 제1객체라고 하고, TV를 키면은 이제 제2객체라고 이제 표현하는 책이 있는데, TV를 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갖고 뭐 우리의 눈도 뭐 이리저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1주체죠 그때는. 근데 TV가 켜진 상태에서의 TV는 제2객체면서 그때의 제2주체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카메라 감독과 카메라맨과 감독의 의도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우리의 자발성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호모 자피엔스라는 뭐 좀 표현이 있는데 소설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피세데라고, 이 사람이 이제 빅토르 펠레빈이라고 하는 소설가인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노벨 문학상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빅토르 펠레빈인데 이 피세데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피세대는 뭐냐 그러면 구소련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1991년 현실 사회주의가 이제 몰락하게 되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그 전후에서 태어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피세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체되면서 그냥 피세대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처음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소련이 너무 개선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열반에 들었다, 죽은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밌는 표현입니다. 결국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금의 이제 러시아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겪었던 그 상실감, 전통이 다 무너진 거죠. 그 굉장한 어떤 아노미적 상태가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 빅토르 펠레빈의 피세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 이 책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겠죠. 지금도 많이들 읽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호모 자피엔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TV가 켜져 있으면 우리가 채널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고 감독과 카메라맨이 주체가 돼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TV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문화산업에서 자기가 그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문화 산업이 그렇게 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시스템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리가 오락 앞에 사유가 멈추듯이 사유하게 하지 않죠. 누가 TV를 보겠습니까? 다 그게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지시된 반응만 할 뿐이고 웃어라 그러면 웃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미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그 3S 정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6번에 보면 이거 우리 책에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218쪽 보면 문화산업이 아주 그냥 확고하게 되면 소비자의 욕구, 사실 여러분 이 소비자의 욕구라고 그러지만 소비자의 욕구는 이건 거짓 욕구죠. 만들어진 욕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는 거는 사실 광고의 역할이죠. 필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갖고 싶단 말이죠. 더 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조종하고 교육시키면서 심지어는 그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상황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를 빗대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 항상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도 상당히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아무래도 뭐 거의 그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딱히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평소하고 아무래도 다르죠. 사용 시간이 다들 늘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다 회사에서 그 압수해버린다. 그 문화산업의 주체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무슨 낙으로 살까요? 뭐 조금 여러분 지금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제 더 이상 BTS는 BTS 음악을 못 듣게 하겠다 이러면은 하여튼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암울한 그 어떤 상상을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냥 한번 상상만 해봐도 그 다음에 문화산업의 현관에 걸린 표현은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 이게 이제 문화산업의 전략이라는 거죠. 아주 촘촘하게 분류하고 배치하고 그 모든 그 미세한 차이들까지 전부 만족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끔
이 문화산업의 이데올로기는 사실 미확정성이다, 미확정돼 있다 그러거든요. 왜? 어떤 상황이든지 이데올로기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바꾸는 거죠. 오히려 확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데올로기가 먹히지 않는 어떤 부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개성의 물화와 그 사이비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유한 개성, 이 문화산업 이론에 따르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모든 개성은 다 사이비 개성이라는 거죠. 그 산업이 지시하고 산업이 만들어낸 사실 환상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이비 개성이다. 전능한 자본의 꼭두각시다. 절대적인 자본의 심 하에서는 그런 고유한 개성이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는 없고 문화산업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즉 문화산업 상태에서는 사유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개성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사이비 개성일 뿐이고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파시즘이죠.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몰 개성인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한마디로 새로운 전체주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두 학자가 사실은 문화산업 속에서 파시즘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참을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튿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상품으로서의 예술. 이제 예술도 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가치? 교환 가치라는 거죠.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라는 거예요. 예술도 상품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술의 죽음이라고 그럴까? 예술이 사물화됐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산업의 불로장생 약은 뭐냐 그러면 광고. 그래서 번역은 선전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광고가 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30초의 예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고를 보면 그냥 어떤 일종의 어떤 신비한 주술적인 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광고 보고 정말 저거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한 번은 있으시죠? 저도 진짜 내가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광고를 보고서 갑자기 저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 놀라운 정말 30초의 예술입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 문화산업은 그 패배할까요? 승리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정말 문화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뭐 참된 문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한 문화는 후기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 투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이라고 하는 거, 이 계몽은 사실 뭐냐면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해요. 이 아까 돈벌이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대중 기만이 뭐냐면 다 대중들이 기만당한 겁니다. 그 이데올로기에. 우리도 돈이 되냐 안 되냐, 항상 우리의 그 경제적 가치가 모든 뭐 국가 정책에서도 뭐 1순위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이 외에도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재즈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이 백인들의 빅밴드를 아마도 접한 것 같아요. 이 두 학자가. 사실 여러분 재즈의 정신은 뭡니까? 굉장한 저항이죠. 네. 그리고 이 즉흥성. 사실 재즈가 갖고 있는 그 해방적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중문화로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미처 그때는 그 어떤 흑인들의 재즈를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즈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뭐 조금 이제 상당히 폄하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조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좀 있고 또 세월이 많이 가기도 했지만요. 근데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데올로기를 통한 대중의 기만으로서 성립된 그러한 산업이다. 그것을 폭로하는 글이 이 계몽의 변증법의 이 문화산업론이죠. 비판 이론의 제2세대인 하버마스는 20세기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이 계몽의 변증법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정말 읽어보면 정말 암울하죠. 암담하고 정말 그 문화산업은 이미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보장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개성 없는 하나의 그 우리의 욕망 자체도 하나의 그 팔리는 상품으로서만 소비될 수밖에 없는 거짓 욕구에 휘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죠. 자, 정말 우리 여러분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조금 그래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주의 그 예술가가 있는데요. 저도 뭐 카톡에 이렇게 뭐 대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적도 오래 있습니다. 오래 걸어놨었죠. 이 제니 훌저라고 하는 이 개념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1987년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하나의 텍스트를 띄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욕망에서 날 지켜줘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정말 내가 욕망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주 그 텍스트 하나의 글이죠. 한번 여러분 그 제니 훌저 뭐 이거 말고도 많은 그 아주 그 아포리즘을 소개하고 있는데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 두 비판 이론가가 미국 사회에서 파시즘의 그 또 다른 어떤 채널을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발견하고 상당히 얼마나 그 암울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예술가들도 또 학자들도 또 그 문화투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주
비관적인 이러한 전망을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가 조금 그래도 그런 운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좀 그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계몽의 이 변증법, 계몽이 갖고 있는 문화산업에서 계몽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 그것이 대중을 기만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여러분 뭐 장시간 뭐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